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문학의 치유 가능성, 문학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오셀로 이야기하다가 멈췄죠. 그리고 또 장소가 또 바뀌었어요. 연구실에서 또 집에서 녹음하기도 하고 또 연구실에서 녹음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셀로의 비극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질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작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햄릿. 우리 제일 처음에 본 것은 맥베스였고, 햄릿의 비극의 원인은 뭐였죠? 그 유명한 햄릿의 그 대사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기 보면은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면 되는데 우유부단한 거죠. 햄릿이 우유부단하다는 겁니다.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비극이 생기죠. 나중에 햄릿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삼촌 클로디어스 왕입니까?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이제 결혼했던 그 배신자 삼촌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클로디어스 왕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햄릿이 이렇게 생각해. 야, 기도할 때 저놈 죽이면 저 천국 가지 않겠느냐 하면서 죽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우유부단한 햄릿 때문에 비극이 이제 생긴 게 된 거죠. 자, 햄릿은 비극의 원인이 뭐라고요? 우유부단함. 오셀로는 질투, 그리고 맥베스는 왕이 되고자 했던 야망. 자, 그 다음 또 하나 작품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작품은 리오 왕이죠. 리오 왕. 리오 왕은 어떤 이야기냐면, 리오 왕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오 왕이 이제 세 딸에게 재산을 이제 땅을 이제 나누어 주려고 하죠. 그래서 세 딸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제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은 뭐 갖은 아첨을 다 하면서 제가 뭐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첨을 하니까 리오 왕이 흐뭇해해요. 근데 막내딸을 셋째 딸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셋째 딸은 또 그렇게 대답 안 해. 아버지 이제 제가 곧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아버지보다는 제가 남편을 더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는 제가 딸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하겠지만 뭐 어떻게 뭐 언니들처럼 뭐 목숨을 바치고 이 정도는 아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나쁜 XX 하면서 큰언니하고 둘째 언니에게만 땅을 나누어주고 셋째 딸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됐을까? 첫째 딸하고 둘째 딸 재산을 물려받잖아요. 그 다음에 리오 왕이 한 달은 첫째 딸 성에서 또 다른 달은 둘째 딸 성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부하들 많이 거느리고 다니니까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은 이제 재산 상속받았으니까 뭐 더 이상 뭐 아버지에게 잘해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 이제 신하들을 좀 물려라. 뭐 한 명만 데리고 다녀도 되지 않느냐. 뭐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제서야 리오 왕이 후회하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던 것은 막내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후회도 생각해서 이제 늦었죠. 막내딸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보고 이 큰언니, 둘째언니와 이제 싸우지만 막내딸도 죽게 됩니다. 결국 리오 왕도 울부짖죠. 그 광야에서 막 비바람을 맞으면서 울부짖는 리오 왕의 모습이 연극의 한 장면으로도 이렇게 잘 남아 있는데, 리오 왕의 비극의 원인은 뭐예요? 독선입니다. 독선.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 이게 비극의 원인이죠. 자,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각각 내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내적 비극이라고 그랬죠. 반면에 비극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은 외적 비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었죠? 가문입니다. 가문. 로미오의 집안 가문과 줄리엣 집안의 가문이 가문끼리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극의 원인은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내적 비극인 맥베스, 오셀로, 햄릿, 리오 왕과 외적 비극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 4대 비극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적 비극이 조금 더 문학적으로는 성숙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문학을 읽고 치유가 되느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는 시적 정의, 곧 권선징악과 또 하나는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비극 작품을 보러 가요. 소포크레스나 에우리피데스나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작품들 쭉 봅니다. 그걸 쭉 본 다음에 마음속에 짠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감정이 정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셰익스피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셰익스피어 시대에 영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 힘겹게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글로브 극장이죠. 셰익스피어의 이 글로브 극장에 가서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들 쭉 봅니다. 그 작품을 보면서 이제 뭔가를 깨닫는 거죠. 자, 한번 보면 여기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의 주인공들 한번 봅시다. 맥베스는 장군이었다가 왕이 되죠. 오셀로는 장군이에요. 무어 출신 장군이고, 햄릿은 왕자입니다. 리오 왕은 말 그대로 왕이지요. 소포클레스의 비극에도 오이디푸스 왕이죠. 그 다음에 아이스킬로스 같은 경우도 뭡니까? 프로메테우스는 신입니다. 그리고 유리피데스 같은 경우는 또 이아소는 영웅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나 이런 비극 공연들을 쭉 보고, 봐라, 왕이나 왕자나 장군이나 신도 저렇게 고통을 받고 비극에서 괴로워하고, 그런데 오늘 나는 감사하게도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고 마음의 정화를,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게 문학의 치유 가능성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권선징악, 악을 징벌하고 선이 이긴다는, 정의가 이긴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는 그렇지 않지만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치유를 받고, 두 번째는 이런 비극 작품을 통해서 내가 대신 이들의 삶을 다 살아버린 거예요. 다 살아버린 다음에 별거 없구나 하면서 마음의 정화를 느끼는 거죠. 이제 1학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셰익스피어 이야기하기는 조금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3학년이 지나고 4학년 2학기가 되어서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을 읽으면 많이 위로가 될 거예요. 세상에 나만 힘든 게 아니거든. 다들 힘든 거예요. 왕도 힘들고 왕자도 힘들고 하다못해 신도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치유되고 위로받는 것이 바로 문학의 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역사인데, 역사의 치유 가능성은 뭘까? 역사의 치유 가능성은 재해석 기능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관심을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역사를 재해석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것을 통해서 재해석함으로 현실의 문제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면은, 우리나라 역사책 가운데 일현 스님의 삼국 유사가 있죠.
김부식의 삼국 사기는 신라에 대한 이야기. 고려시대 때 일현 스님이 삼국 유사를 쓰게 됩니다. 일현 스님이 그 연도가 1206년부터 1289년 정도, 나이가 한 뭐 많이 되었을 때 거의 한 80대 썼나 그럴 거예요. 자, 이 삼국 유사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당군 신화가 있죠. 당군 신화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삼국 유사 그 뒤반 이후에는 불교의 이제 탑이라든지 승려라든지 이제 불교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삼국의 역사라든지 고조선의 역사도 이제 쭉 설명해주고 왕의 역사를 설명해주는 게 바로 이 삼국 유사입니다. 자, 삼국 유사에 보면 이제 당군 신화인데, 당군은 기원전 2333년경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내용은 잘 알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그 뭡니까 태백산 신씨를 중심으로 세력을 이루고, 그리고 자신이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서 부적의 우월성을 이렇게 과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석기 말기에서 청동기로 전환하는 그 시대에 지배계급이 등장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농사와 형벌 제도가 이 당시에 만들어졌고, 당군 신화하면 우리 유명한 홍익인간, 논리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지배 이념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죠.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곰과 사자가 아니고 곰과 호랑이가 나타나서 인간이 되고 싶어요. 이제 곰은 동굴에서 이제 마늘과 쑥을 먹고 웅녀가 되고, 호랑이는 이제 뭐 뛰쳐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곰부족과 하늘을 섬기는 한웅 부족이 하나가 되었고,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은 토템으로 섬기는 호랑이를 토템으로 섬기는 부족은 이제 뭐 대결 구도로 이제 갔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그 환웅과 웅녀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당군이고, 이 당군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 기원전 2333년경에 세웠다. 요게 당군 신화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였던 당군 신화가 언제 이 기원전 108년경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요 이야기가 문서로 기록되었던 첫 시작이 삼국유사입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논도를 이렇게 적었는데, 일현 스님의 출생 시대하고 고조선의 탄생 설립 시기하고 멸망한 시기하고 적어도 1200년 역사, 더 나아가면은 뭐 어떻게 해요? 적어도 3000 보자, 거의 한 3300년 전의 이야기겠지, 그죠? 3300년, 3500년 되겠구나. 3500년 전의 이야기, 최소 1200년 전의 이야기가 문서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소 1200년 후에 혹은 최대 3500년 이후에 문서로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역사는 기술입니다.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 말기까지 그 어떤 기록에도 당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군 신화는 고려가 건국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남부 지방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북부 지역의 그 지역의 신화였어요. 신화. 뭐 이렇게 구슬로 내려오는 이야기였겠죠. 그 이야기를 일현이 역사로 쓴 것이 바로 당군 신화입니다. 그러면 왜 1200년 전이나 뭐 적어도 한 뭐 1500년 전의 이야기들을 문서로 남겼을까?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일현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런 스님의 시대적 상황은 고려시대지요. 자, 고려시대인데 이 당시 이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려는 몽골 나중에 온 나라죠. 이 몽고하고 한 30년간 항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몽고에 의해서 이제 항복하고 그 다음에 삼별초의 난이 이제 삼별초 항쟁이 이제 계속 생기게 되는데 몽골 제국의 제국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참 나라가 어떻게 보면 비참해진 거죠. 이 당시 이제 불교 정신을 통해 가지고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자. 이제 그 팔만대장경도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내적으로는 최씨들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이 계속 지배를 합니다. 최충원, 최후, 최양 쭉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런 이제 그 나라가 혼란했었고, 또 하나는 1202년에 경주에서 신라 부흥운동이 생겨요. 다시 이제 삼국시대, 옛날 삼국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1217년에는 신라 부흥운동, 그 다음에 1217년에는 평양에서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1237년에는 전라도 쪽에서 백제 부흥운동이 확 생겨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고려니까 통일왕국 고려인데 신라나 고구려, 백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통합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죠. 그 통합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일련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당군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 자주성과 통합을 이루는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의 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표상이 고려 중앙의 지배자들에게 필요했고, 더불어 이제 민족의 자주성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역사 서술로 기록되었고, 그 일현 스님의 삼국유사야말로 이 지배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 시기에 잘못하면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를 평양 지역의 당군 이야기, 당군 전승을 일현이라는 승려가 한반도 전체의 기원 신화로 부각시켜가지고 고려 지배자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지 않았느냐? 이건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박노자 선생님의 거꾸로 보는 고대사라는 그 책에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역사란 현재와 과거에 대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당군 신화를 통해서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뭐라고 그래요? 역사의 재해석 기능. 역사의 재해석 기능. 이게 치유 가능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랑케라는 실증주의 역사사관을 가진 사람은 역사란 있는 그대로를 서술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E.H. 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란 현재와 과거에 대하다. 그리고 현재 통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할 그런 대화가 바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카의 참뜻은 다른 데 있었죠. 역사는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한 사람들이 아닌 기존 질서의 근본적인 도전을 감행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진보했다 이야기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도전, 혁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보했다. 그래서 이제 카가 이 역사란 무엇인가 책 곳곳에서 칼 마르크스를 인용하죠. 옛날에는 이 역사란 무엇인가 책이 이제 금서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역사의 재해석을 통한 치유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철학에 대해서, 철학의 치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